장인어른,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야?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저희가 아빠 집에서 얹혀 산다고 해서 저희 인생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드린 건 아니에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수연아, 너희 정말 왜 그래?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라고. 너희 냅뒀으면 길거리에 나 앉았겠지?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아요. 너희를 정말 괜히 받아줬다. 어쩜 이렇게 부모를 무시할 수가 있어? 수연이 네가 그러니까 이서방도 똑같이 우릴 무시하잖아. 세상 어떤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강문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사정이 딱한 딸의 가족을 자신의 집에 살게 한 걸 후회했습니다. 손주들까지 네 식구였습니다. 강 씨의 집에서 여섯이서 북적거리며 살게 된 것이었죠. 강 씨 부부로서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 부부도 대단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그런 부모의 심정도 모르고 자신들만 불편하고 힘들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모든 것을 간섭으로 여기며 오히려 집주인인 강 씨 부부를 눈치 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위 때문에 같이 밥 먹는 것도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엔 장인에게까지 참견하지 말라는 듯이 대드는 것을 강 씨는 도저히 참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시대라고 하지만 딸 부부는 너무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아무리 딸이 돈이 없어 단칸방에 산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부모를 무시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생각이었죠. 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했고 딸 부부는 평범한 회사원들이었습니다. 강 씨 부부는 아들, 딸과 멀지 않은 곳에서 살며 둘이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위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1년 만에 쫄딱 망했고 살던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가 왔습니다. 어느 날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도와주세요. 집은 지켜야 하잖아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런 딸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다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소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딸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사위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괴로운 사람은 사위일 것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남자 자존심의 장인 장모를 찾아와 부탁을 할까 싶었습니다. 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딸에게 척하고 돈다발을 내줬으면 좋겠지만 은퇴한 지 오래된 두 노인네가 무슨 그런 큰 재산이 있을까요?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러자 딸이 말없이 훌쩍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뗐습니다. 큰오빠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자기 회사도 어렵다고 도와줄 수 없대요. 일이 이렇게 된 것도 책임이. 수연아, 아무리 그래도 오빠 탓은 하지 마라. 오빠도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런 거였고 너희도 알고 있잖아. 사업이란 게 어디 사람 뜻대로 다 되는 거니?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자신 없으면 시작하질 말던가. 여보, 언성을 높이려는 남편을 강 씨가 말렸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사위를 탓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누굴 탓한다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딸이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한 바였습니다. 이미 사업이 잘못돼서 큰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찾아오는 건 돈 달라고 하는 일밖에 없었죠. 그래서 강 씨 부부는 미리 의논을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돈은 없지만 이럴 땐 가족끼리 의지해야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들어와 살아. 정리되면 다시 나가면 되잖아. 방 하나 비워줄게.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남편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걱정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딸과 사위가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사돈네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없고. 사돈네도 금전적으로 도와줄 처지가 안 됐고 사는 곳도 워낙 멀어서 합가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딸의 직장이 이곳이니 이곳에 붙어 있을 방법은 강 씨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딸 부부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와서 강 씨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강 씨 부부는 작은 방 하나를 딸 부부에게 내줬습니다. 우리 넷이서 한 방에서 지내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어서 그 짐들 다 빼기가 힘들어. 둘 데도 없고. 조금 불편해도 지내. 예지는 너희가 데리고 자고 예준이는 우리가 안방에서 데리고 자면 되지. 10살, 9살 손주들도 고생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 좋지? 네, 할머니. 수연이 너도 조금 힘들어도 버티고 살아. 불편해도 참고. 그럴게요. 감사해요. 그래.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둘만 살아서 횡하던 집이 갑자기 북적거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말년에 그래도 적적하지는 않겠다 싶었죠. 물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만 있는 게 아니니 불편하기도 할 거고 강 씨가 해야 할 일도 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지낼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알았는지 딸은 합가한 다음 날부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앞으로 밥은 제가 차릴게요. 네가 네. 아침이랑 저녁이요. 딸의 말에 강 씨는 잠시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의 마음이 편하다면 강 씨에게도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이 많은 식구들 밥하는 것조차 막막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딸이 살림을 잘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해라. 나는 애들 챙길게. 사실 애들도 다 커서 손이 가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딸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만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서방, 출근이 언제라고? 월요일부터 나가요. 월급도 얼마 안 된다며?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남편은 혀를 찾고 사위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는 운 좋게 다시 취직을 했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는 월급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사위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이서방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내가 뭘? 저 속이 오죽하겠어요? 그러자 남편도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삐걱거렸죠. 수연아, 우리는 9시면 자. 아, 그래요? 그래. 불 환하게 켜놓고 자꾸만 달그락거리니까 잠이 안 드네. 오늘 예지가 숙제를 다 못했다고 해서 방에 책상이 없으니까 식탁에서 하는 중이에요.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라고 해. 네 아버지도 제 시간에 잠 못 주무시면 예민해지는 거 알잖아. 네. 강씨 부부는 둘이서 살 때 안방문을 열어놓고 자던 버릇 때문에 방문을 닫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답답해서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딸과 손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강 씨는 딸에게 9시 이후엔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해야 했죠. 물론 퇴근해서 밥만 먹어도 9시이기 때문에 딸과 사위가 불편해할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그 시간에 잠들라는 말은 아니었고 방 안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이상 그렇게 서로에게 맞춰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9시가 되면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딸이나 사위가 늦게 퇴근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조금 소란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할 정도로 야박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언제 받을 수 있어? 네? 어느 날 다 같이 밥을 먹다가 말고 강 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는데 이사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나도록 생활비 얘기가 없어서 강 씨가 먼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그때 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150만 원 정도는 줘야 해. 150만 원이요? 밥 한 끼를 차려도 입이 몇 갠데 그 정도는 많은 게 아닌데. 놀라는 딸 때문에 오히려 강 씨가 어리둥절했습니다. 4인 가족에 150만 원이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딸 사정을 생각해서 그 정도만 말한 건데 말이죠. 어쩌면 생활비를 낼 생각이 없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 당장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퇴근하면서 가끔 장도 봐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한 말이야.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이나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알죠. 알긴 한데. 우선 다음 달에 100만 원 드리고 차차 늘릴게요. 딸의 말에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숨은 삼켜냈습니다. 딸의 사정을 모르지 않기에 한두 달쯤은 강 씨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돈 얘기에 식탁엔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오해가 없어야 오래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오해하고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오히려 딸 부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꽤나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강 씨의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안 나온다며? 그럼 점심 어떻게 먹고 있어? 아, 회사 근처에서 사 먹기도 하고요. 샌드위치 같은 거 먹기도 하고 그래요. 사위의 대답에 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하러 돈 주고 사 먹어? 요즘 식비가 얼마나 비싼데? 하루에 10,000원만 쓰더라도 그게 얼마야? 요새는 10,000원짜리 밥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굶으면서 일할 순 없죠. 강 씨의 말에 사위가 아닌 딸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네 남편 굶으라고 그러니? 도시락이라도 싸서 다니라는 거지. 도시락이요? 아침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 학교도 보내고 출근해야 하는데. 대충 밥에 김치에 있는 반찬 옮겨 담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래? 돈 없다던 애들이 그런 거에 아낄 생각은 왜 못해? 강 씨는 딸 부부에게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도 부족할 판에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건 가장 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위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죠. 그래도 강 씨의 조언을 듣고 받기니 뿌듯했습니다. 강 씨는 딸 부부와 살게 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같은 때 외출할 일이 생기면 사위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보, 나 모임 가야 되는데 차 좀 태워줘요.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내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너무 빠듯해요. 아이, 운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래. 시간을 잘 봤어야지. 눈도 침침해 죽겠는데. 이서방 없어. 방에 있는 것 같은데. 태워달라고 해? 그래. 얹혀 살면 기사 노릇 정도는 해야지. 그 말에 이 씨는 솔깃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70 중반이 되니까 차를 얻어 타기가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위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서방, 잠깐만 일어나봐.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바람 쐬러 간다며 나갔고 집에는 강 씨와 남편 그리고 사위밖에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질 않던 사위를 기다리다가 강 씨가 먼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가 자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큰 소리로 사위를 깨웠습니다. 주말이라고 이렇게 퍼질러 자고 있으면 돼? 아,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사위가 잠에 취해서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잠깐 나 어디 좀 태워줘. 사위가 시계를 보더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누구 좀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버스 타고 가면 뱅뱅 돌아가서 그래. 사위는 일어나서 모자를 쓰더니 차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강 씨는 주말에 종종 사위에게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어차피 주말에는 집에서 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기사 노릇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강 씨가 희생하는 걸 생각한다면 사위도 이 정도는 이해할 거라 생각했죠. 그러자 어느 날 딸이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이서방도 좀 쉬어야죠. 왜? 이서방이 뭐라고 하니? 딸의 말에 강 씨의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매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만 차 좀 태워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니요. 요새 너무 피곤해해서 그래요. 자꾸 야근하는데 주말이라도 푹 자면 좋을 텐데. 푹 자더만. 아침 일찍 깨우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주말에도 조용히 쉬지 못하고 손주들 등살에 성가신 부모는 생각 안 하고 운전 조금 해주는 남편이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참, 너는 그런 걸 가지고 눈치를 주니? 눈치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요. 알았다. 안 그러면 되지? 엄마, 기분이 상한 것 같은 강 씨의 목소리에 딸이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다가 강 씨가 대답하지 않자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강 씨는 그 한숨 소리조차 기분이 나빴습니다. 꼭 자신이 사위를 괴롭히는 장모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 이서방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러니? 아니면 무리한 부탁을 하니? 그런 게 아니고요. 솔직히 나도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집 사위들은 장인 장모한테 매달 용돈도 주고 여행도 보내준다더라. 그러자 조잘거리던 딸의 입이 순식간에 닫혀버렸습니다. 내가 돈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남들처럼 그렇게 못해주는 거 아는데 이렇게 눈칫밥을 먹게 하니까 그렇지. 눈칫밥이라뇨.
그렇잖아. 장모가 사위한테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주말마다 계속 그러시니까 이서방이 집에서 푹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딸의 목소리가 풀이 죽은 듯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서방은 입이 없대 발이 없대. 와서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 가지고 꼭 널 시키더라. 딸은 그냥 입을 다무는 쪽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밥 말고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응. 예준이도 치킨 먹고 싶대요.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됐잖아. 딸이 저녁을 차리려는데 손녀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고민하는 듯 하더니 희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래. 오늘은 치킨 시켜줄게. 정말요? 나는 양념. 나는 후라이드요. 손주들이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 모습에 딸이 못 말린다는 듯이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강씨가 딸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무슨 치킨이야? 요새 치킨이 얼마나 비싼데? 딸이 멈칫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풀이 죽었습니다. 치킨 시켜준 지도 오래됐어요. 집에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비싸고 몸에도 안 좋은 걸 뭐하러 먹여?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줘라. 내가 닭 사올 테니까 다 같이 백숙이나 해 먹게. 엄마, 네 아빠 배달 시켜 먹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치킨 시켜 먹는 거 보시면 한 소리 하신다. 돈 아깝다고. 강씨가 안방에 있는 남편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딸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에 보너스 나와요. 치킨 하나 정도는 시켜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강씨는 그런 사위가 못마땅했습니다. 옛날처럼 따로 살 때면 뭘 먹든 돈을 얼마나 쓰든 신경 쓰지 않겠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 부부가 쓰는 돈에 강씨 부부도 영향을 받았고 강씨도 이 정도는 참견할 입장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인까지 거론해서 말렸는데도 굳이 치킨을 시키겠다는 사위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서방, 하도 힘들다고 해서 생활비도 많이 안 받는 거 몰라? 이 집 전기세, 가스비 전부 다 누가 내? 나 같으면 보너스 나온 거 허투루 안 쓰고 살림에 보태라고 줬을 거야. 사위가 강씨의 말에 작게 한숨 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표정도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저번부터 15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형편 알면서 애들 학원비랑 대출 갚고 보험료랑 이것저것 나가면 빠듯해요. 근데 그래도 애들 치킨 한 번은 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눈치를 주세요? 빠듯하다면서 치킨 시켜 먹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속이 안 터지니? 악착같이 모아야 할 때잖아. 애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는 엄마 아빠는 죄가 있어서 너희랑 이러고 살고 있니? 강씨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아차 싶긴 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흥분을 해서 딸이 상처받을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딸은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냈고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사위도 조용히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딸과 사위도 생각이 있다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었고 말이죠. 이튿날 강씨는 시장에서 닭을 사다가 백숙을 했습니다.
강 씨는 나름대로 딸에게 손을 내민 것이었는데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치킨 한 마리의 딸과 사위가 너무 꽁에 있는 것 같아서 강 씨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자꾸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서방은 회사에서 늦게 온다나 봐요. 무슨 놈의 회사가 자꾸만 야근을 해?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그러는 수연이는 밥만 차려놓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야. 할 일이 있대요. 며칠 동안 강 씨는 남편과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러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괜히 같이 먹으면 딸 부부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얹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하나 싶어서 기가 차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말릴 방법이 없었고 이유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의 전화였습니다. 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웬일이야? 어머니, 잘 지내세요? 우리야 잘 지내지. 수연이네는요? 에고, 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나저나 왜 전화했어? 요새 바쁘다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아주 잠깐 쓸 때가 있어서요. 아들의 말에 강 씨의 말문이 잠시 막혔습니다. 우리가 너 빌려줄 만큼의 돈이 있겠니? 잠깐만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으시면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갚을 수 있어요. 이자도 쳐서요. 강 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까지 담보를 잡혀서 돈을 빌려야 한다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실 텐데.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야죠. 알지도 못하실 거예요. 금방 다시 돌려드릴 거라. 얼마나 필요한데? 1억 5천 정도요. 생각보다 큰 금액의 강 씨가 숨을 들이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1억 5천? 대신 아버지한텐 말하지 말어. 알겠지? 그럼요. 강 씨는 전화를 끊고 뒤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일까봐 놀랐는데 딸의 얼굴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기척 좀 내고 있지? 놀랐잖니? 1억 5천이라니요. 오빠예요? 아, 사업 때문에 잠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러자 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가 집 잃고 도와달라고 했을 땐 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형편이 안 된다고. 그 일이랑 지금이랑 같니? 뭐가 달라요? 너희는 갚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너희 오빠는 사업 때문에 잠깐 빌리는 거고, 저희도 갚을 수 있었어요. 너는 대신 집에 들어와서 살게 했잖아. 그게 돈 좀 빌려주는 것보다 더 큰 도움 아니야? 우리도 큰맘 먹고 너희 드린 거야. 저희는 그냥 돈으로 빌려주시는 게 더 도움됐을 거예요. 뭐,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 거 힘들어요. 누가 너희를 눈치 줬다는 거야? 오히려 눈칫밥 먹은 건 우리지. 주말에도 거실에서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방에 갇혀 지내고 뭐 하나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생활비 드리면서도 돈 때문에 눈치 보여요. 제가 이런데 이서방은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강 씨는 억울했습니다. 오히려 강 씨가 사위의 눈치를 봤으면 봤지. 사위는 전혀 눈치 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얼굴만 보면 아버지는 저희가 이렇게 사는 게 이서방 탓인 것처럼 혀를 차고
지난번에 저녁 먹을 때도 시집 잘못 보낸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말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니? 그냥 속상해서 하신 말이잖아. 애들 치킨 하나 마음대로 못 시켜주고 엄마 아빠한테도 그리고 애들한테도 죄인처럼 사는 거 지쳐요. 근데 엄마는 큰오빠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셨어요? 몇 번을 설명해야 해. 몇 번을 설명하셔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 이렇게 된 거 오빠 탓이잖아요. 엄마도 알고 있으시잖아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이서방 꼬셔서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사업자 내게 한 거 오빠잖아요. 그게 왜 네 오빠 탓이야? 너희가 돈 벌겠다고 한 거잖아. 그래요. 솔깃해서 회사 그만둔 저희 탓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정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도 원망 안 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엄마는 이러시면 안 되죠. 아빠도 이서방 탓하면 안 되죠. 딸의 말에 강 씨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뭐든 자기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부모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네 오빠도 회사 사정 안 좋다는데 어떻게 도와주니?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 놓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오빠 탓하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같이 사는 게 너희만 불편한 줄 알아? 엄마 아빠도 힘들어. 왜 그건 생각을 안 해? 그래도 너희 힘든 거 생각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볼 때마다 생활비 부족하다고 하시고 누구는 여행을 보내준다고 자꾸만 눈치 주시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 들어와서 살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빠한테 1억 5천 빌려줄 돈은 있으시고 돈 때문에 허덕이는 딸 가족한테는 그렇게 생활비를 닥달하고 싶으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강 씨의 돈으로 누구에게 빌려주던지 간에 딸이랑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안 받으면 강 씨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것인지, 딸이 왜 자기 생각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나가서 살지 그러냐? 강 씨의 말에 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생활비 그 정도 내고 어디 가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당장 집값은? 너희를 위해 엄마 아빠가 희생하고 있는 걸 왜 모르고 서운한 것만 생각해? 그런 딸에게 강 씨도 무척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산 게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마 사위도 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밥도 따로 먹으려고 하고 말도 없는 것일 테죠. 엄마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강 씨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속이 타서 시원한 얼음물 한 컵이라도 마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딸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울고 싶은 건 강 씨였습니다.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왔는데 자식은 왜 그걸 모를까요? 그리고 강 씨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딸은 남편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날 이후로 강 씨와 눈을 잘 마주치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딸도 강 씨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죠. 명절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차례 지내려 내려갔다 오겠다고? 네. 다녀와야죠. 명절에 시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오겠다는 말에 강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명절이라고 다녀온다는 게 강 씨의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경황이 없어서 못 갔어요. 사정이 안 좋아지며 작년에 가보고 못 가봤다면서 강 씨의 눈치를 보는데 그 모습에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내려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도 말이 뾰족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너희 사정이 어떤데 거길까? 사돈도 참 눈치도 없으시지. 엄마,
그러자 남편도 강 씨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사돈은 처가에 얹혀 사는 아들한테 꼭 명절에 오라고 하셔야 직성이 풀리신다냐? 명절인데 인사드리러 가야죠. 얹혀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너희 그렇게 되고 아무 도움도 안 주셨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들 데리고 살아주는데 전화해서 고맙다는 인사 한 번을 안 해? 사실 남편은 딸 부부가 집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가끔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쨌거나 사위의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아무 말도 없다는 게 서운한 것 같았죠. 그런데 명절에 굳이 거길 가서 차례상을 차리겠다는 딸이 답답할 만도 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딸이 사위의 눈치를 보면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엄마 아빠 도움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실 수는 없어요. 뭐? 간섭? 참,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래. 가려면 가라. 가서 시집 차례상 차려주고 종로를 타다 와. 장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이번 명절엔 못 간다고. 여보, 다음에 가면 되지. 사위가 오히려 딸을 말렸습니다. 강 씨 부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됐을 때 어쩐 일인지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 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들 때문에 늘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죠. 잘 부탁드립니다. 강 씨는 통화를 끊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엎드려 절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와의 사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작은 방문은 열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야근을 한다며 9시 이전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주칠 일이 아침에 잠깐 말고는 거의 없었죠. 아, 글쎄 아는 사람 아들이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 어느 주말 남편이 자던 사위를 깨우고는 한참 설교했습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배우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당장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기가 부담스러워서.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회사 뭐가 아쉬워서. 조금 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데 취직하면 되는 거지. 그만한데 또 못 들어갈까봐 그래. 장인어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야? 돈은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벌 테니까 이 정도는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사위의 말에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굳어 있었고 강 씨도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돈 벌게 해주려고 그런 거지.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저희가 아빠 집에서 얹혀 산다고 해서 저희 인생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드린 건 아니에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도움받으려고 들어온 건 맞지만 제발 저희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수연아, 너희 정말 왜 그래? 지난번에도 엄마가 알아듣게 말했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잘 새겨들어야지.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라고. 너희 냅뒀으면 길거리에 나 앉았겠지.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아요. 딸의 외침에 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희를 정말 괜히 받아줬다. 어쩜 이렇게 부모를 무시할 수가 있어? 수연이 네가 그러니까 이서방도 똑같이 우릴 무시하잖아. 세상 어떤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오죽했으면. 정말로 차라리 저희가 나가서 살게요.
저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엄마 아빠랑은 못 살아요. 누가 할 소리를? 너희가 안 나간다고 해도 내가 쫓아내. 강 씨의 외침에 딸이 독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집 구해서 나갈게요. 생활비도 적게 내려고 하더니 몰래 돈이라도 모아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해 나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사위에게 그런 권유를 했을까요? 사위가 하고 있는 꼴이야도 답답해서 그런 것인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그런 식으로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강 씨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부모가 부모처럼 안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당장 집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여태껏 여기서 살았던 비용 내고 가. 생활비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그건 너희 먹는 거로 다 쓴 거고.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방세까지 하면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 그러니까 방세를 달라고요. 그래. 딸이 하도 괘씸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사과를 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더 달려들었습니다. 드릴게요. 제가 또 빚지는 한이 있어도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방 구할 돈은 있니? 반지하 단칸방에 빌부터 살더라도 여기보단 낫겠죠. 너 당장 나가. 남편이 화를 내자 집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울기 시작했고 딸도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죠. 사위가 그런 딸을 말렸고 강 씨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이러다가 옆집이든 아랫집이든 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손주들과 작별 인사할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야반도주하듯이 가버렸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괴로웠습니다. 강 씨는 딸이 뒤늦게나마 잘못했다고 말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가버릴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독하게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남편은 속상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떠난 지 사흘 만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방세를 나름대로 계산해서 보낸 것 같았지만 강 씨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딸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의 마지막 배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어떤 집을 구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나가서 어디 잘 사나 한번 보자 싶었습니다. 아마 한 달도 못 버티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따로 살 수 있는 형편이었다면 애초에 강 씨의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이 언제 연락할까 생각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 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네 아버지 알면 정말 큰일 난다니까 그러네. 한 달 안에 준다더니 벌써 몇 달째야? 사업자금이 묶여서 그래요. 지금 제일 초조한 건 저예요. 아버지가 알면 아버지가 어떻게 아셔요? 1억 5천이야. 큰돈 빌려갔으면 얼른 줘야지. 사업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그때 강 씨의 머릿속에 왜인지 사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때 남편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의 어깨가 펄쩍 뛰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외출해서 집에 없었는데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건지 몰랐습니다.
여보, 그게 1억 5천을 빌려줘. 수철이한테 빌려줬어. 당신 미쳤어? 여보. 강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뺏어가서 한참을 아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는 강 씨가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욕을 먹었다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 영영 못 찾으면 이혼하는 줄 알아. 왜 못 찾아요? 준다는데. 그러다가 이서방처럼 망하면 수철이 그놈 번번이 사업 말아먹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자 강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하루하루 남편에게 시달렸습니다. 자꾸만 아들에게 전화를 거니까 어느 순간 아들도 강 씨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만 마주치면 구박을 했죠. 명절이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두 자식을 모두 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일들이었는데 모든 것이 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강 씨는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죠. 아들도 전화를 안 받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졸지에 두 자식을 잃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끊어졌습니다. 애초에 수연이가 집을 나간 것도 당신 때문이잖아. 그러게 왜 애들을 쫓아냈어? 강 씨의 입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맞기에 할 말은 없었지만 억울했습니다. 남편도 분명히 자신과 뜻이 같았는데 어느새 강 씨가 모든 일의 원흉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마음이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꿈에 손자, 손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같이 살았기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 하나? 강 씨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었죠.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대화를 나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쫓아내는 게 아닌데 하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